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경기 파주에 이어 인접 지역인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ASF가 첫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추가 발생 농장이 나온 거라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ASF가 이들 지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면 국내 양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관군이 힘을 합쳐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전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경기 파주에서 ASF가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에는 경기 연천의 양돈 농장에서도 ASF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17일 오후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한 걸 발견하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8일 오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ASF가 추가 발생한 연천의 양돈 농장은 돼지 4,700여 마리를 일관 사육하는 농가로 창문 없이 밀폐된 무창돈사는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 즉 잔반급여는 하지 않고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를 위해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5명으로 4명은 네팔, 1명은 스리랑카 국적입니다. 이 가운데 네팔인 1명이 지난 5월 자국에 방문한 적이 있지만 네팔은 ASF 발생국이 아닙니다. 최초 발생 농가와는 직선거리로 약 33km 떨어져 있는데 두 농장 간에는 차량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두 농장에서 검출된 ASF 유전자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진 직후 해당 농장의 돼지 4,700여 마리를 즉각 살처분하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 지역인 경기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 동두천, 김포, 강원,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바깥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점 관리 지역인 이들 6개 시군에는 소독 차량이 총동원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서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합니다. 또 중점 관리 지역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 반출 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 출하해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3주 동안 경기와 강원 지역 축사에는 질병 치료 목적 이외에 임신 진단사와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예방적 살처분도 추진합니다. 기존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 SOP에 따르면 발생 농장과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살처분 범위를 3km 이내로 확대한 겁니다. 이번에 연천에서 발생한 농장의 반경 500m 안에는 다른 양돈 농장이 없고 3km 안에선 3개 농가가 돼지 5,5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추가 발생으로 연천군에서만 10,000마리 이상의 돼지가, 파주시까지 합하면 모두 15,0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발생 지역인 경기 파주와 연천, 그리고 인접시군에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료 차량만 하루에 한 농가 들어가는데 이동 승인서라는 거를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거점소도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끊고서 그다음에 목적지로 갑니다. 더 이상 병원균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 주변을 지금 생석회와 소독약과 결격 방역대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ASF가 확산되면 국내 양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발생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국내 양돈 산업이 이번 ASF 발생으로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ASF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워낙 다양한 데다
발생 농장들도 평소 방역에 우수했던 곳들이라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발생 지역이 모두 북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발생 원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 경로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ASF 주요 발생 원인으론 농장 관계자가 ASF 발병국을 다녀오거나 돼지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인 경우,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 등이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ASF가 처음 발생한 경기 파주의 양동 농가는 이 중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례입니다. 이 농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무창이고 또 멧돼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도 다 돼 있고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또 잔반을 투입한 농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 지역 농장 역시 ASF가 발병할 특별한 의심 사유가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 접촉을 막는 울타리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잔반급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네팔인 1명이 지난 5월 고국을 다녀왔지만 네팔은 ASF 발생국이 아닙니다. 통상 가축 전염병의 역학관계 조사는 분뇨나 사료 차량 등의 출입 이력을 기본으로 하는데 파주와 연천의 ASF 발생 농장 간에는 차량 이동이 없었습니다. 두 농가 사이 뚜렷한 역학관계는 없지만 모두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파주 농장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북한과 임진강을 사이에 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5.2km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농장까지 불과 7,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연천 농장 또한 북한과 이어진 사미천에서 약 1km 거리에 있습니다. 사미천을 따라 4km가량 상류로 올라가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임진강과의 거리도 2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풍 닝닝하고 그 위에 폭우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피해도 많이 내고 그쪽에서 하천을 통해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내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흡열곤충이나 다른 개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인천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발병이 됐으면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됐다고 공항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지역적으로 파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정도로 북한과의 그 연관성을 이제 환경부는 북한으로부터의 ASF 유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ASF 발생 농가 주변 20km 정도를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축 전염병 역학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6개월. 감염 경로가 신속히 파악돼야 ASF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만큼 역학 조사를 최대한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섭취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평소라면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정육 매장이 한산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다소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학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찝찝한 게 있지요. 네. 상인들도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람한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데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어요. 식당에서는. 엄청 걱정되죠, 지금. 하지만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선 세포에 달라붙어 세포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 세포에는 잘 달라붙지만 인체 세포에는 잘 붙지 못해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라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외 가축 전염병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 건강에 위협 요소는 없다고 하고 있고 유럽식품안전국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기에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섭취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에는 결합하지 않고 오직 돼지의 세포에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소비하셔도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돼지 도축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돼지고기 모두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폭염과 슈퍼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의 기온도 올라 농작물의 주요 산지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기온이 불러온 한반도의 농작물 변화를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장흥의 한 옥수수밭. 낯선 벌레가 한두 마리 보인다 싶더니 일주일 만에 옥수수밭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이파리가 좀 갉아먹은 정도? 옥수수에 생기는 게 일반 벌레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농약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방치했죠. 이런 피해는 충남 당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해충들이 옥수수밭을 통째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정체는 열대 거세미나방. 한 번에 최대 1,000개까지 알을 낳고 하룻밤에 무려 100km 이상 이동하는 탓에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농가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대 거세미나방 유입 원인으로 이상기온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열대 거세미나방이 워낙 따뜻한 고온성 해충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피하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비례에 올 수 있고 비례 오자마자 바로 이제 국내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기온이 과거보다 평균적으로 상승해 열대 거세미나방의 서식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상 기온으로 바뀐 건 해충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나라 농산물 지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배추 농가는 애써 키운 양배추를 수확 전에 갈아엎었습니다. 고랭지 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온도가 오르고 작황도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상 기온이 왔다고 봐야죠. 여기가 뭐 해발이 지금 550 정도 되는데 채소가 잘 됐거든요. 지금 채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안 되고 시세도 뭐 참 가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작물 다수 쪽으로 간 거예요. 달라진 기후에 고랭지 채소를 키우던 마을은 이제 주민 80%가 사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 사과 농가는 263개로 늘어난 상황. 군 자체에서도 사과를 주력 농산물로 선택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평년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의 재배지는 대구에서 경북 문경, 안동 등지로 북상했고 기온이 낮아 재배가 힘들었던 강원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상 기온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업 환경을 바꾼 곳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비닐하우스와 같아 보이지만 시범 사업인 온도 저감 장치가 가동 중입니다. 하우스 내 공기 순환은 물론 자동 습도 조절, 방제 작업까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농작물이 자라는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엿채류 같은 경우에는 쑥갓이나 고수 같은 경우 자체 열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열 때문에 많이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저감 시설 해놓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점점 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가 타격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쌀의 품질 향상과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해 수확기 농가 벼 매입 능력을 현재 60%에서 2023년까지 8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올해 미곡 종합처리장 벼 건조 저장 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88억 원을 지원하고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편 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벼 건조 저장 시설 164개소를 설치해 도내 벼 유통량의 60%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를 제작해 깻잎과 고추 등 4종류의 농산물 포장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와 롯데마트의 협력으로 제작된 이번 친환경 포장재는 수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포장재로 100%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아울러 도는 롯데마트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포장재 사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도 계속해서 개발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를 11월 말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주택 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의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 귀농귀촌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귀농귀촌인은 주택용자 신청일 이전에 도시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이 가능하고 신축 완료 후 취득일 이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가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체 확대 발전에 관심 있는 단체나 공동체로 컨설팅비는 무료입니다. 도는 지역 공동체 활동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16명의 컨설턴트를 도내 각 시군에 배치해 지역 공동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컨설팅 사업은 공동체성의 회복과 자생적 형성 기반 마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곤충의 날입니다. 곤충의 환경적,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아직도 곤충을 자연에서 사는 벌레로만 알고 계신가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산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0년이면 국내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으로 성장한다는 블루오션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곤충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70%가 이 곤충인데 지금까지 보고된 종류는 약 120만 종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만 종, 많게는 1000만 종 이상으로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곤충이 인류의 이용 가능한 특성이 밝혀지면서 자원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곤충 자원은 용도별로 천적 자원과 화분 매개 자원, 환경 정화 자원, 식용 자원, 약용 자원, 물질 이용 자원, 환경 지표 자원, 정서 애완 학습 자원, 그리고 기타 자원 이렇게 9개 자원으로 구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 곤충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곤충 관련 사업체는 총 2,318곳으로 3년 만에 무려 3배가 증가했고 이들은 지난해 곤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총 37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식용 곤충인데요. 곤충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도 바로 식량 자원으로서의 곤충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도 2050년경 세계 인구가 약 90억 명에 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래 대체 식량으로서 곤충을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곤충은 소고기 등 기존의 주요 단백질원을 대체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물론 칼슘과 철 등 무기질 함량 또한 높아서 영양학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곤충 산업에서 또 주목할 것이 약용으로서의 가치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거머리로부터 히루딘이라는 항혈전제를 개발했고 일본은 지렁이로부터 룸브리키나제라는 혈전 용해제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곤충을 혈당 강화제와 혈전 용해제, 간질환 치료제로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곤충 산업 중에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환경 정화 곤충입니다. 환경 정화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곤충은 동해등해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파리의 유충입니다. 농진청 연구 결과 동해등해는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분해시키고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 역시 비료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8천억 원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 동해등해 활용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곤충이 산업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지자 정부도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곤충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데요. 각 지자체들 역시 곤충 관련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과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충에 대한 거부감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